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에서 가장 핫한 선수의 모든 것을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 기자, 분석 전문 기자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스카우트 H 시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 5월 13일 새벽 3시 45분이죠. 토트넘 허스퍼와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앞두고 아스널에서 가장 주목할 선수가 누구인가 여러 명을 생각해봤는데 마르틴 웨데고르를 선정해봤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예. 예. 이 마르틴 웨데고르 선수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고 그렇죠. 굉장한 빅클럽들이 노리던 선수인데 현재는 이제 아스널에 정착을 해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차기 주장 후보기도 하죠. 예, 유력 후보. 지금 보시는 사진에도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데 뭐 완전 영입된 게 올 시즌 첫 시즌이고 저번 시즌 후반기에 뛰긴 했지만 갓 와서 정말 빠르게 녹아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틴 웨데고르, 사실은 뭐 이름은 들어봤을 수 있지만 생소한 팬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아스널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있나요? 예, 뭐 기본적으로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물론 이제 뭐 아스날이 상황에 따라서 4-3-3을 돌리거나 할 때는 중앙 미드필더 역할, 그 메찰라라고 하죠. 예,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전진 배치될 때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 대부분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천재 소리를 들었던 상당수의 선수들이 바로 이 10번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격형 예. 미드필더로서 창조성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아스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 이제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공격 포인트 10개를 올렸어요. 예, 일단 뭐 그러니까 33경기 출전으로 팀 내 출전 경기 수로는 2위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출전 시간은 2,523분으로 5위고요. 그리고 이제 6골은 팀 내 3위고, 그리고 4도움은 팀 내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 더 뭐 세부적인 스탯을 얘기를 드리자면요. 슈팅 숫자는 45회로 3위고요. 그 중거리 슈팅은 28회로 2위고요. 유효 슈팅은 17회로 4위. 건데 3위가 오바메양 18회거든요. 떠난 선수예요. 예. 이건 조만간 3위 등극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드리블 22회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스널의 공격을 모든 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이게 아스널에서만 대단한 게 아니라 기회 창출에 있어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이죠. 예, 일단 뭐 그가 이 선수의 강점하면은 패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특히 이제 찬스 메이킹은 67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5위. 당연히 아스날에선 1위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패스 전반적인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패스 숫자가 1399회로 팀 내에서 3위. 이게 왜냐면은 패스 숫자는 기본적으로 센터백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나이트랑 마갈량이스 같은 선수들 제외하면은 팀 내에서 패스 숫자가 가장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패스 성공도 이제 1197회로 3위고요. 크로스 성공도 16회로 3위고요. 예, 뭐,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선수가 조금 성향을 알 수 있는 거. 예. 전진 패스 비율도 조금 26%로 높은 편인데, 왼쪽으로 패스가 많죠? 예. 이건 이 선수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오른쪽으로 많이 빠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왼쪽으로 패스를 많이 주는, 예,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네, 다양한 구질의 패스, 다양한 유형의 패스를 뿌리면서도 안정적인데 치명적이기까지 하다. 거의 뭐 미드필더로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전반기에는 아스날이 좀 부진하기도 했었고 웨데고르 본인도 사실 조금 그렇게 완전 영입 이후에는 조금 조용했잖아요. 예, 일단 뭐 13라운드까지 1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득점에 그치고 있었거든요. 예, 특히 그 9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4경기 연속 교체 출전하면서 이때 이제 에미 스미스로 막 뜨고 그리고 마갈량이스가 부상해서 복귀하고 막 이러면서 밀려나게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 14라운드부터 예, 맹활약, 그 선발로 나와가지고 맹활약을 펼치기 시작했죠. 특히 그 3경기 연속골을 넣기도 했었고, 또 이제 19라운드까지 6경기에서 3골 3도움, 그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기도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14라운드부터만 놓고 보면요, 22경기에서 5골 4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밑에 보면은 5경기는 주장으로 나오고 있죠. 예, 지금 공식 기록으로 주장이 표기되고 있죠. 라카제트가 인터뷰에서 무리를 일으켰죠. 예, 그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팀에서 뛰고 싶다. 예, 이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예, 조금 문제가 됐어가지고, 웨데고르한테 현재 임시 주장 자리가 넘어간 상태죠. 예, 원래 주장이었던 오바메양도 좀 좋지 않게 팀을 떠난 가운데. 이 팀은, 아스날은 전통적으로 현재 주장하고 좀 뭐가 안 맞아요. 비에이라도
어쨌건 간에 물론 비에이라 위대한 주장이죠. 하지만 비에이라도 주장 완장을 차고 나서는 결국 뭐 유벤투스 가고 싶다 막 이러면서 결국 떠나게 됐었고 레알 마드리드 가고 싶다 이러다가 결국 유벤투스 갔었고 또 앙리도 주장 완장을 차자마자 그리고 앙리는 또 너무 밑에 애들 갈궜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밑에 선수들한테 이것도 못해 약간 좀 이런 감독이 돼서도 그러더니 어쨌건 좀 그랬어가지고 앙리도 결국 바르셀로나로 떠났었고 그리고 세스크 파브레가스도 결국은 바르셀로나 가고 싶다 그러면서 가고 반페르시도 내 안에 작은 아이 그래서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메르테자커는 부상 때문에 주장이 되고 나서는 한 경기밖에 못 뛰었어. 그게 FA컵 결승전이긴 했지만은 뭐 그리고 또 코시엘리 이 사건 그걸 굳이 안 해도 되는 보르도에 가서 유니폼을 갈아입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이 바로 오바메양 또 문제 일으키다가 바르셀로나로 갔고 라카제트까지 사실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그 아스날의 저주가 9번의 저주가 있었는데 주장의 저주 이제 주장의 저주까지 하지만 웨데고르가 주장 한 장을 차고 나서는 큰 문제 없이 현재까지는 뭐 공식 주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라카제트 대단하네요. 9번과 주장의 저주를 동시에 모든 저주를 품은 하나인데 원래 그러니까 아스날 주장이 되게 위대한 계보가 있었거든요. 특히 토니 아담스는 아예 미스터 아스날로 불렸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좀 주장하고 인연이 없는 상태긴 하죠. 뭐 빅 타이틀을 차지하고 싶은 아스날의 주장 정도 됐으면 아스날의 에이스이고 뭐 많은 걸 이룬 선수일 텐데 다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좀 꿈꾸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다시 아스날이 재건되는 과정에 정말 어리고 또 정말 아스날 경력이 짧은 웨데고르가 아예 공식적으로 주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있다고요. 현재 그거가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자카도 그러니까 주장이었는데 자카가 이 주장 완장 집어던진 것 때문에 잘렸잖아. 그래서 오바메양으로 넘어갔던 거였잖아요. 자카가 어쨌건 간에 그 최근에 디애슬레틱하고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웨데고르는 분명 아스날의 주장이 될 것이다. 그는 주장 DNA가 있다. 매일 열심히 하고 추가 훈련까지도 많이 한다. 성실하고 드레싱룸에 모두가 웨데고르의 얘기를 경청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더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르웨이 대표팀에서도 주장이기도 하고 사실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사실 프로 경력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한 10년이 된 거잖아요. 15살 때부터 뛰었으니까. 그러면은 베테랑 느낌이 나겠네요. 어쨌건 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웨데고르가 차기 주장이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렇게까지 입지가 이제 다져진 게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한 시즌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원래는 임대 선수이기도 했었고 사실 아스날이 레알에서 뭐 세바요스를 임대로 데려서 잘 썼던 뭐 그런 정도 케이스가 아닐까 했는데 본래 또 아스날이 원했던 1순위도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1순위는 메디슨이었다는 얘기들이 있죠. 물론 뭐 이건 아직까지 뭐 보도상의 내용인 거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고 근데 어쨌건 간에 메디슨을 영입하려고 접촉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레스터에서 너무 거액의 이적료를 요구를 하니까 이게 결국은 결렬되면서 웨데고르 쪽으로 결국은 영입이 되게 된 거인데 메디슨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것 때문에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일단 뭐 웨데고르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 개인적으로는 메디슨보다 웨데고르가 조금 더 클래스가 높은 선수라고 봐요. 제 취향에도 더 맞고 패스를 잘 뿌리는 선수니까. 근데 메디슨을 생각한 이유는 일단 오른발 키커라는 것도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웨데고르 같은 경우는 왼발잡인데 아스날의 왼발잡이 키커들이 은근 많아요. 사카도 왼발이고요. 자카도 왼발이고요. 그런 식으로 왼발잡이 키커들이 많은데 오른발잡이 키커가 없어가지고 수아레스가 팀 내 프리킥을 찼는데 한숨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메디슨을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아스날 최전방이 골을 잘 못 넣는 선수니까 직접적으로 골문을 타격하는 데 있어서는 메디슨이 더 웨데고르보다 낫거든요. 그렇죠. 웨데고르는 골을 많이 넣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찬스 메이킹을 많이 하는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메디슨을 생각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웨데고르가 현재까지의 활약상이 메디슨보다 더 좋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현지 언론에서도 아스날 영입한 게 맞은 영입이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레스터시티의 그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영입할 수도 있었던 것일 텐데 오히려 현실적인 옵션이기도 했고 또 사실 클래스상으로는 높다는 평가도 있었던 웨데고르를 데려와서 현재로서는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어쨌건 지난 시즌에 6개월 동안 임대로 뛴 것도 있으니까 팀의 적응도 문제도 없고 그래서 웨데고르 영입이 더 잘된 영입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죠. 뭐 세부적인 기록도 있는데요. 이거 그냥 뭐 세부적인 기록이 그냥 파란색이 메디슨이고 빨간색이 웨데고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드리블이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이제 MPXG가 이제 기대 득점 값에 관련된 거거든요. 득점력은 확실히 메디슨이 더 높다는 게 여기서도 확연히 보이죠. 차이가 크게 나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드리블 성공률이 메디슨이 좀 더 높고 그리고 저 밑에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디스포세션은 공을 뺏기는 거죠. 그리고 미스 컨트롤은 볼 터치 컨트롤을 잘못한 거니까 나머지는 다 웨드고르가 다 높아요. 공 패스력이라든지 패스 완성도라든지 터치라든지 그리고 연계라던가 이런 것들 XG 빌드업은 이제 기대 득점의 빌드업 과정에 관여한 것들이거든요. 키 패스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패스 성공 퍼센티지도 훨씬 높고 그렇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웨데고르 영입한 게 더 맞았다. 더 잘된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후반기에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타고 있는 아스널의 중심에 웨데고르가 있고 사실은 뭐 이제 오바메양이 팀을 떠난 가운데 또 웨데고르의 존재감이라든지 뭐 주장으로서의 활약이라든지 모든 게 좋은데 하지만 후반기 아스널이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웨데고르 혼자만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놀랐던 것은 은케티아 선수가 뭐 아주 많은 골 넣은 건 아니지만 임팩트 있는 골을 좀 많이 넣었어요. 은케티아는 여기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3라운드까지 단 한 골도 없었어요. 사실 전반기에는 거의 없는 선수 같았고요. 그렇죠. 나와도 별로 임팩트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주전도 아니었죠. 그거 다 보면 출전 시간이 짧잖아요. 거의 뭐 10분, 뭐 2분도 있고 사실 이 정도 시간을 갖고 골 못 넣었다고 타박하기엔 사실 좀 기회도 적었다. 그런데 이제 33라운드 때 사우스햄튼전 앞두고 라카제트가 뭐 약간 질병도 있었고. 뭐 코로나였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건 간에 그 질병으로 표기가 됐었거든요. 질병도 있었고 또 이제 인터뷰 사건도 있고 하면서 주전으로 발돋움을 했는데 수년된 경기였던 첼시하고의 25라운드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었고 그리고 또 이제 36라운드 지난 리즈전에서도 또 멀티골을 넣으면서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 웨스트햄전은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이 경기에서도 슈팅 6회를 시도를 했고 유효 슈팅이 4회였고 두 번은 거의 골에 근접했는데 파비안스키가 핑거팁을 이렇게 쳐낸 거였거든요. 저도 사실 경기를 보면서 막상 그 임팩트에 비해 골이 적다는 느낌을 들었던 게 첼시전, 리즈전이 강력하긴 했지만 맨유전, 웨스트햄전도 윙케티아가 계속해서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아니 이 선수가 이렇게 안 뛰었었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한 4경기 4연승할 때 지분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은케티아는 그러니까 원래는 압박 원투리한 소리 들었어요. 이 선수가 비에사 리즈의 그 챔피언십 시절에 임대를 갔었거든요. 잘했죠. 그때 근데 골은 거의 없었어요. 골은 없는데 압박을 제대로 배워갖고 와가지고 압박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첼시전도 압박으로 그 크리스텐센 실수를 유발해가지고 주워 넣기 식으로 넣었었고 리즈전도 그러니까요 골키퍼 압박해가지고 아예 골키퍼한테 가로채가지고 넣은 거잖아요. 압박 원투리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킥 정확도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은 최근에는 연달아서 골을 넣어서 자신감이 생겼는지 슈팅 질도 예전 이랑은 완전히 다르게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리즈전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도 바로 올려놓는 그 킥이 구석으로 조금 운도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거나 지금 골 감각이 물이 올랐다. 즉 웨데고르가 기회를 만들고 은케티아가 골을 잘 넣어주면서 최근 아스널이 4연승 과정에 분명히 힘을 받았고 또 하나는 사실 원래 잘하던 선수들이긴 하죠. 뭐 사카라든지 또 뭐 마르티넬리, 스미스로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지금 아스널의 새로운 공격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좋은 활약을 시즌 내내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아스날 아마 올해의 선수가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에미 스미스로가 굉장히 잘했었죠. 근데 좀 부상 때문에 요새는 그래서 거의 로테이션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마르티넬리랑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긴 한데 그리고 마르티넬리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개인기를 부리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혼자서 측면을 휘저어주는 역할은 잘해주니까 워낙 빠르고 그냥 롤플레이어적인 역할은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양옆에 마르티넬리와 사카라 등 빠른 선수 그리고 중앙에서 웨데고르가 기회를 창출해주고 은케티아가 또 압박도 해주면서도 골을 넣기 시작하니까 지금 공격 구조가 확실해졌다. 이 4명의 기록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떤가요? 일단 뭐 부카요 사카가 11골 6도움으로 팀 내 득점 1위이자 도움 1위 올해의 선수 뭐 확정이라고 봐도 되고요. 스미스로우도 어쨌건 간에 교체로 많이 나왔잖아요. 저게 부상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10골을 벌써 기록을 했고 2도움 기록했고 이제 마르티넬리는 5골 5도움 기록 중에 있죠. 현재까지. 결국엔 이 4선수가 결국엔 두 자릿수에도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는 것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다는 그리고 것이고 어쨌건 은케티아가 최근 적은 경기지만은 4골 넣으면서 추격해오고 있다.
그 아스날의 득점 랭킹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다 이제 최근의 폼이 좋다라는 건데 예. 그렇다면 사실 이제 토트넘과 경기를 앞두고 예. 토트넘 입장에서 이렇게 공격을 잘하는 선수들, 공격을 잘하는 팀이 오히려 상대하기 편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역습이 좋은 팀이고 손케디오가 또 공간이 뒤에 많을 때 예. 한두 번의 패스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아스널은 토트넘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할까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일단은 그래도 변칙을 안 준다는 가정하에서 기본적으로 4-2-3-1을 많이 쓰니까요. 아스날이 그럴 경우에 저는 현재 포메이션 도판에 나온 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토미야스가 지난 경기에서는 왼쪽 풀 빼고 나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토미야스를 오른쪽에 배치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요. 손흥민 선수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반기 때 잘 막았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아레스로는 손흥민 절대 제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제어를 못 하기 때문에 물론 뭐 베나이트가 이제 뭐 부상해서 복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베나이트를 세우는 방안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렇죠. 보는 게 일단 베나이트가 첼시전에 오른쪽 풀 빼고 나왔었는데 베르너한테 속도전에서 밀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토미야스는 손흥민 선수한테 붙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스날의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수비수들 중에서는 어쨌건 간에 가장 클래스가 높은 선수가 토미야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세울 거라고 보고 그러면 왼쪽 풀백에는 아무래도 물론 뭐 타바레스를 세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아스날은 무승부만 거둬도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타바레스 세우기보다는 그냥 수아레스가 왼쪽 풀백에서 또 많이 뛰었으니까 수아레스 왼쪽 풀백에 세우고 저는 이 경기에서 마르티넬리보다 스미스 로우를 선발 출전시킬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수비적인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예, 에미 스미스 로우는 정말 많이 뛰면서 유니폼이 더러워질 만큼 뛰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미스 로우를 왼쪽에 세울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아스널이 평소보다는 조금 신중하고 수비를 신경 쓰는 라인업을 둘 것이기 때문에 지난 리즈전에 잘 통하긴 했었어도 토미야스가 다시 오른쪽으로 오고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경계 때문에 수아레스가 오른쪽이 더 낫긴 해도 왼쪽으로 나오면서 클루세스키를 상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스미스 로우가 보조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아스널이 확실하게 비기자라는 생각을 갖고 혹은 뭐 비기자라는 생각을 갖고 나오면 토트넘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으니 역습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스날이 역습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5백으로 그냥 수비적으로 나오는 거죠. 베나이트까지 좀 복귀전을 치르게 하고 토미야스를 오른쪽 윙백으로 놓치면 사실상 이제 오른쪽에서 수비를 많이 하는 역할인 것이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베나이트가 못 나온다면은 그건 또 토미야스가 3백의 오른쪽 센터백을 서는 볼로냐에서 저 역할을 했던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경우에는 타바레스 왼쪽 윙백에 이제 뭐 사카 오른쪽 윙백 이런 식으로도 아니면 소아레스가 선다거나 조금 더 수비를 신경 쓴다면 그런 식으로도 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3백이냐 4백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토미야스는 오른쪽에서 손흥민 선수를 상대하게 될 것이다. 손흥민과 토미야스의 측면 1대1 대결 광경은 우리가 무조건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전반기 때 분명히 토미야스가 손흥민 선수를 잘 막았고 호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평가, 토니 아담스의 평가도 받았죠. 아스날 레전드인. 뭐 이 경기에서 아스날이 승리를 하긴 했고, 물론 뭐 손흥민 선수 골을 넣긴 했습니다. 골을 넣긴 했는데 그래도 토미야스가 너무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가 해리케인하고 손흥민을 완전히 뭐 무력화시켰다라는 평가도 들었고, 그리고 매치 오브 더 데이, 맨 오브 더 매치에도 선정되기도 했었고, 이 경기에서 공중볼 4회 최다였고요. 클리어링 3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그 외에도 뭐 태클 1회, 가로채기 1회, 뭐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분명히 토트넘도 그때보다는 달라졌고 또 그때와 다른 것이 반대편에 쿠루세프스키라는 옵션이 오면서 조금은 이제 손흥민 선수를 막는 것에만 치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를 조금 상세하게 전망해 보면 일단 토트넘의 홈에서는 그래도 강했어요. 그러니까 홈에서만큼은 최근 3연승 포함해가지고 5경기에서 4승 1무 무패였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6경기로 확장을 하더라도 7승 3무 1패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죠. 안방에서는 토트넘이 강해왔다. 그리고 지금 시점상으로도 토트넘이 이겨야 할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한 상태고 또 경기 일정으로 봤을 때도 하루를 일단 토트넘이 더 쉬긴 했습니다. 이 경기가 결국에는 이 4위 경쟁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일단 승점 차이가 4점인 상태에서 토트넘이 이기면 3점을 얻으니까 1점 차로 줄어들잖아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4위 경쟁 솔직히 토트넘이 어렵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분명히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스날이 유리한 건 맞아요. 왜냐면은 일단 토트넘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된다는 게 굉장히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은 그 플랜 짜기가 굉장히 쉬워요.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경기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 경기는 비기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비기면은 아스날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의 그렇죠. 결과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공격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콩테 감독의 기본 그 경기에 접근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는 데다가 저는 남은 경기 일정도 토트넘이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버풀전 끝나고 바로 또 아스날하고 붙는 것도 부담스러운 데다가 이러고 나서 이틀 뒤에 번리전이에요. 그렇죠. 일요일 예. 한국 시간 저녁 8시죠. 예, 거기다가 낮 경기예요. 예. 근데 토트넘이 최근 낮 경기 5경기에서 예. 1승 4패예요. 아,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뭐 체력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고 또 토트넘이 예. 많이 뛰어야 하는 팀인데다가 또 이런 영향들 속에서 체력의 고갈이 좀 빨리 올 수 있다. 예, 거기다가 팰리스전 0대3 대패도 낮 경기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던 그 최근에 졌던 브라이튼전 예. 완전 무기력한 경기였잖아요. 예. 그 경기도 낮 경기였거든요. 거기다가 또 토트넘은 번리하고 붙는 것도 부담스러운 예. 건데요. 번리가 왜냐면은 일단 이번 시즌의 맞대결에서도 승리했죠. 내려앉는 팀이죠. 토트넘과 전술적인 상승도 조금 안 맞죠. 예. 거기다 콘테 감독조차도 첼시와 토트넘 감독을 했잖아요. 예. 번리 상대로 2승 1무 2패예요. 아, 번리에 약하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콘테 감독의 전술 상승과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번리가. 뭐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좋은 번리전은 손흥민 선수의 그 미친 질주의 골과 뭐 대량 득점 같은 예. 경기가 있지만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고 또 예. 번리도 지금 잔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예. 대충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민 기자의 뭐 말을 정리해보자면은 토트넘이 만약 사실 아스날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번리전에서 또 한번 미끄러질 위기가 있다. 예, 거기다가 반면에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일단 뉴캐슬한테는 계속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그 뉴캐슬 상대로 최근 공식대회 8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예. 그 아르테타 감독도 6전 전승이고요. 반면에 그 에디아우 뉴캐슬 감독은 아스날 상대로 1승 2무 9패로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긴 해야 하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아스날한테 이긴다? 그러면 전 에버튼전은 예. 도리어 아스날이 발목을 잡힐 수도 있어요. 예, 마지막 왜냐면 경기죠. 예, 아스날 같은 경우 최근에 에버튼한테 3연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에버튼이 완전히 동기부여로 바짝 무장이 돼가지고 매 경기 진짜 6탄 방어를 불사하면서 지금 첼시 레스터 연달아 잡았잖아요. 그렇죠. 예, 픽포드가 나 잉글랜드 주전 골키퍼 이걸 입증하듯이 매 경기 미친 선만 보이고 있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토트넘의 가능성이라면 일단 북런던 더비를 이겨놓고 번리전 최소한 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서 이기고 되죠. 예. 아스널이 뉴캐슬에게 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된다. 무조건 이긴다고 봐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까지 토트넘이 희망을 이어간다면 네. 최종 라운드 동시에 치를 때 아스널이 에버튼을 상대로 비길 수는 있다. 질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최종전은 어쨌건 간에 토트넘이 훨씬 유리하니까요. 그렇죠. 노리치 상대가 시티. 노리치거든요. 예. 노리치는 지금 동기부여가 하나도 없어요. 강등이 확정됐기 때문에 요새 그래서 매 경기 대량 실점하고 있거든요.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대량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예. 그러면은 살라의 득점왕 경쟁에서도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할 수 있죠. 정리해보면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를 정말로 이긴다면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번리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리버풀 원정 비기고 아스널까지 잡은 상태라면 분명히 사기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나 분명히 올라왔을 수밖에 없고 예. 아스널이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한번 예. 연승이 끝났고 위기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예, 상태라면 거기다가 아스날 선수들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아요.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어린 팀이에요, 아스날이.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의 대처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승할 땐 연승하지만 또 연패할 땐 연패에 빠진 아스널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토트넘에게도 4위의 가능성은 살아날 수 네.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간에 아직은 북런던 더비 이전에 치른 그렇죠. 거니까 객관적인 현 상황, 시점만 예. 놓고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굉장히 불리한 게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토트넘은 희망을 좀 기적을 바라야 되는 상황이고 아스널은 지금의 하던 것만 잘하면 4위를 차지하면서 챔스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북런던 더비가 항상 치열하지만 역대급 북런던 더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북런던 더비에서 가장 주목할 선수 중 한 명인 웨데고르에 대해서 저희가 스카우트 H 2편, 3편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